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17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마지막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여러 가지 응용에서 필요한 보안, 여러 가지 응용들에서 필요한 보안 이슈가 무엇이고 그 이슈들을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응용 분야들은 첫 번째가 애드워크 네트워크이고요. 그 애드워크 네트워크 중에서도 센서 네트워크와 차량 애드워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RFID, NFC, 비컨과 같은 이런 되게 소형 칩들을 이용한 그런 통신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미래 방송 환경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통신 기반 구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무선을 통해 통신할 수 있는 이동 노드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보통 기반 구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애드워크 네트워크망을 만들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통신 인프라가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애드워크 네트워크망을 이용해 가지고 재난 구조라든지 복구할 때, 그 지역을 복구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이런 애드워크 네트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선 통신 기술의 발달, 컴퓨터 장치의 소형화, 그리고 이런 소형 컴퓨터 장치를 제작하는 비용이 저렴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잘 알려진 기지국을 사용한 셀룰러 네트워크나 AP, 무선 AP를 이용하는 와이파이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이 셀룰러나 또는 무선 와이파이나 모두 무선 통신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애드워크 네트워크에서는 무선 통신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선 통신은 한 노드가 어떤 무선 신호를 전송했을 때 그 신호가 도달될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그 거리보다 먼 곳에 있는 노드는 한 번에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노드가 있을 때 이 노드에서 보낸 무선 메시지가 이 노드까지 도달할 수 없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중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하는 것을 다중호흡 통신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그 신호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노드들이 메시지를 중계해줘서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애드워크에서도 기지국을 인프라와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애드워크 네트워크는 이 노드들 간에 통신하는 게 주인데 이 통신을 하면서 밖에 있는 외부와의 통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기지국 같은 장치들을 두면 이제 여기 있는 노드들은 이 기지국을 통해서 외부로 갈 수 있고 이 안에 있는 노드는 이 노드까지 가서 기지국을 통해서 또 외부망으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애드워크망의 경우에도
이 애드옥 노드들 외에 외부망과의 연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드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무선 통신에 대해서 조금 또 애드옥에서 사용하는 무선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처럼 무선 신호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전송 반경이라 그러고, 이 전송 반경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장치가 사용하는 파워가 되겠습니다. 그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쓰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면은 신호가 강해지고 신호를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무선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형이 수평한 뭐 이렇게 내리막이냐, 뭐 언덕이 있거나 뭐 거기에 그 건물들이 많거나 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은 이 그냥 신호가 전달되는데 우리가 무선 AP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여러 방 사이에 있으면 그 신호가 이런 벽들에 의한 장애 때문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고 방해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전송 반경은 사용되는 전력, 지형, 장애물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선 통신은 보통 방향이 없이 방송됩니다. 즉, 이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면은 전송 반경을 원으로, 그 원의 반지름으로 해서 그 만든 원, 이 안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다 이 노드가 전송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무선 통신할 때도 지향성 엔테나라는 특수한 안테나를 사용해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쪽 노드들은, 반대쪽 노드들은 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선 통신, 그리고 애드옥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무선 통신은 방향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송 반경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그 원에 있는 모든 노드들은 메시지를 수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드의 중계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호흡 통신이라고 합니다. 무선 통신은 보통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노드들이 거리에 따라서 수신하는 그 차이, 좀 더 가깝게 있다고 좀 더 일찍 수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노드나 여기 있는 노드나 거의 동시에 메시지를 수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신자는 거의 데이터를 수신하게 됐는데, 이 수신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다중호흡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신하게 되면 이 노드들은 또다시 그거를 중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선 통신의 경우에는 그 무선 통신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노드가 동시에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 두 신호가 서로 간섭을 하게 돼서 신호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TDMA, FDMA, CDMA, CMSMA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TDMA는 이 노드들 간의 시간을 쪼개는 거고, FDMA는 주파수를 쪼개는 거고, CDMA는 코드를 뭔가 분리해서 쓰는 거고,
CSMA는 지금 다른 사람이 보내나 안 되나 이제 관찰하고 있다가 안 보내면 보내게 됩니다. 보냈는데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랜덤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보통 무선 AP,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겠고, 우리가 쓰는 5G나 이런 것들은 CDMA를 많이 씁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주로 데이터 통신 시간에 아마 컴퓨터 네트워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드온 네트워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없는 곳,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통신을 해야 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용 분야로는 군사 분야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군 보병들이 또는 특전사들 뭐 이런 해병들 어디 침투를 할 때 그들 군인들 사이에서 서로 애드옥망을 형성해서 서로 통신을 하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뭐 차량을 이용해서 서로 이동을 할 때, 아니면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하는 그런 부대 내에서 어떤 통신을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 상황 대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앙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통신 인프라가 망가졌을 때 재난 구조는 해야 되고, 재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원들이 소방대원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되면 이제 그들 간의 통신이 필요할 거고, 그럴 경우에는 애드옥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대원들끼리 이제 통신하는 다중업 통신을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상황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재난 구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소형 센서들을 이런 지역에 뿌려서 그걸 통해서 정보들, 뭐 야생동물을 감시한다든지 산불을 감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의 이런 어떤 네트워킹 장치를 집어넣어서 차량 간 통신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애드옥 네트워크에서의 노드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노드는 무선 통신을 하는 노드들이죠. 이동 노드예요. 따라서 다중호흡 라우팅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드는 일반 노드 역할뿐만 아니라 라우터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중계도 해줘야 돼요. 나는 중계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애드옥 네트워크가 동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기적인 노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기적인 노드는 자기의 통신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통신은 도움을 안 주는 그런 노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드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선 링크의 특성들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단절될 수 있고 네트워크가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들이 있고 이렇게 노드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노드에서 여기 있는 노드 통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노드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 노드가 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노드 움직이고 아닐 땐 이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 노드들과 이 노드들은 서로 소통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네트워크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노드가 하나 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 이동하게 되면 다시 또 더 크게 네트워크가 커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노드는 특정 역할을 하도록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대칭 구조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대칭 구조 모델이라는 것은 참여 노드들이 모두 같은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 얘가 특수한 역할을 해야 돼요. 다른 노드와 달리. 그런데 얘가 특수한 역할을 해야 되면은 항상 노드들은 얘와 통신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드들이 얘와 통신을 시기적절하게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드들이 동일한 역할을 하도록 해서 어떤 응용들이 동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애드옥 네트워크에서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뭔가 하기 위해서는 특정 노드들이 에게 의존하는 형태대로 그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면 올바르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노드들도 이동할 수 있는 노드들이라면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칭 구조라고 얘기할 때 링크의 대칭성과 좀 혼동할 수 있는데, 대칭 구조라는 건 노드들이 모두 같은 책임을 또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링크의 대칭성이란 이 노드가 이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이 노드도 이 노드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링크의 대칭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두 노드의 기기, 장치 자체가 서로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얘의 전송 방향 거리와 얘의 반경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얘는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데 얘는 짧은 거리까지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같은 장치라고 하더라도 이 노드는 거의 배터리의 수명이 다다랐을 경우에는 그 배터리를 다 소모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소모될수록 그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통신할 때 사용하는 그 전력을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줄이게 되면 얘는 통신 반경이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노드의 컴퓨팅 자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애드옥 네트워크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동 노드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차량 애드옥 네트워크는 조금 다른데 그 외의 애드옥 네트워크들은 무선 이동통신,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사용하게 되겠고, 노드들이 고정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다 소모를 하면 재충전하지 않는 한 그 노드의 수명은, 그 노드는 더 이상 애드옥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때 또 하나 우리가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은 에너지 어웨어 해야 된다. 각 노드들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고 어디에 집중되고 있고, 이 노드들에게 그 어떤 뭔가 일이 집중돼서 그 노드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수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에너지들을 애쪽 네트워크인 노드들이 고루 분산해서 사용하도록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선 링크의 대역폭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선 통신의 속도가 그 유선 통신의 속도보다 더 빠르는, 아니면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LTE나 뭐 5G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또 서비스를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그 노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드호c 네트워크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드호c 네트워크는 참여 노드의 형태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노드가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망과 연결하는 어떤 특수한 노드를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는 소형 단말들, 컴퓨팅 장치와 통신 장치, 그리고 센서가 있는 소형 장치들로 구성된 애드호c 네트워크를 우리는 센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노드가 되는 운전하고 있는 그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 애드호c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를 차량 애드호c 네트워크, 바넷이라고 그러고요. 또 로봇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그 애드호c 네트워크의 노드가 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걸 로보틱스 네트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아까 그 군사작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자신이 휴대하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애드호c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네트워크에서 참여 노드의 이동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센서 네트워크는 보통 노드가 배치된 이후에는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한번 센서 노드들을 배치하고 나면 이 센서 노드들은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바람에 날려서 뭔가 원래 설치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갈 수는 있지만 그 노드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로보틱스 네트워크에서는 로봇들이 자율적으로 이동을 해서 그 망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틱스 네트워크에서의 로봇의 이동 속도는 그 어떤 형태의 로봇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애드호c 네트워크에서 그 사람이 휴대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애드호c 망을 형성한다면은 사람의 이동 속도를 가정하게 됩니다.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군사작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이 참여 노드의 이동성이 되고요. 차량 애드호c 네트워크에서는 노드가 100km 속도 이상,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외부망과 연결 여부를 살펴보면 센서 네트워크는 항상 BS라고 하는 또는 싱크라고 하는 특수한 노드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은 소형 단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금 성능을 갖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센서들이 수집한 정보들은 싱크로 모이게 되겠고, 싱크가 외부망으로 그 수집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싱크는 이동 노드들, 그 센서들과는 무선 통신을 하지만 보통 싱크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 외부 서버나 이런데 이제 통신을 하게 되겠습니다. 차량 애드호c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RSU의 존재를 보통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RSU라고 하는 것은 도로 곳곳에 차량들과 통신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신 컴퓨팅 장치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그 애드호c 네트워크에서는 외부망과 연결이 전혀 없이 그 망에 참여하는
노드들 간의 통신만 가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애드옥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모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통신을 쓰는 건 당연하고요. 그 노드들 간에 어떻게 통신을 하고 그 통신하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드의 이동성 때문에 토폴로지가 동쪽으로 변합니다. 노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좀 지나면은 A가 여기가 있고 D는 그대로 있고 B는 여기가 있고 C는 여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망이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망이 고정적이면은 어떤 그 경로를 탐색을 해서 그 경로 정보를 유지해서 그 경로를 통해서 특정 노드와 특정 노드 사이에 통신을 할 수 있는데 항상 그 노드가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중간에 활용했던 노드들도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우팅이라는 개념에서 기존 기반 구조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하고는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이 라우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A가 C랑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는 B에게 메시지를 주고 B가 C한테 중계해 주면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A가 이제 C랑 통신하고 싶으면 D한테 메시지를 줘야 돼요. 따라서 이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이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는 거는 중계 없이 통신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노드들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A의 이웃은 B고 B는 A, C, D를 C에 다 이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드옥 네트워크에서의 노드들은 계속해서 자기 주변에 이웃에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것을 이웃 탐색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선 AP의 경우에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무선 AP는 계속 나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날립니다. 그러면은 그 근처로 우리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내 핸드폰에 내 주변에 어떤 무선 AP가 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무선 AP를 사용하고자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도 서로 계속 나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수신한 이웃 노드들은 B라는 친구가 현재는 내 이웃으로 있구나. D는 내 이웃이 현재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웃 탐색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선 매체는 공유 매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의 노드가 동시에 전송을 하면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MA나 CDMA나 그 네트워크에 적합한 충돌을 해소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써야 되겠고 다중호흡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A가 C한테 애독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어떤 통신들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은 플러딩 통신이라는 걸 보통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플러딩 통신은 A는 내 메시지를 그냥 이 애독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수신하도록 보내는 거예요. 플러딩 통신하겠다는 건 특정한 그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메시지를 애독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들이 받도록 하는 거예요. 플러딩 통신. 우리가 블록체인에서도 P2P, 기반 구조를 이용하는 P2P 같은 데서도 한 노드가 거래 정보를 P2P에 있는 모든 노드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것이 가십이라는 프로토콜이에요.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도 비슷하게 A가 어떤 메시지를 그 애드옥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노드에게 전달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통신 기법이 플러딩이고, 이 플러딩하는 기법은 거십과 비슷합니다. 이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면 이웃 노드는 그 메시지 받아서 다시 중계를 하고요. 그 받은 메시지는 또 계속 중계를 합니다. 거십에서는 이웃 2명을 선택을 했죠. 뭐 꼭 이웃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노드들을 2명 선택해서 거기로 노드로 보내면 그 노드들이 또 2명 선택해서 또 보내고 이런 식인데, 이제 애독 네트워크에서 플러딩은 이웃에다 보내면 그 이웃이 또 중계를 하고, 그럼 또 중계를 하고, 계속 중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네트워크로 쫙 그 메시지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A가 C 너 어디 있어? 하고 플러딩을 쫙 하게 되면은 모든 노드도 이걸 쫙 플러딩 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C는 그거 메시지를 받게 되겠고, C는 나 여기 있어 라고 대꾸를 하게 되면은 그 메시지가 다시 A한테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그 상황에 맞는 그 라우팅 경로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경로는 금방 바뀔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왜? 노드들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 이런 애독 네트워크에서도 경로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 경로로 안 변한다. 변할 수 있겠지만 변하더라도 그 경로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럴 때 쓰는 것을 우리는 유니캐스트 통신이라고 그래요. 즉 A가 B, C, D, E가 있고 결국의 목적지는 F예요. 그러면 A는 이 경로를 알고 있어요. A가 F한테 통신하고 싶은데 이 메시지를 자신의 이웃 중에 B만 중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는 그 사실 알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E도 D도 C도 그 메시지를 받지만 오직 중계하는 것은 B만 중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애독 네트워크에서 유니캐스트 통신이라고 합니다. 플러딩 통신은 받으면 무조건 중계를 해야 돼요. 유니캐스트 통신은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메시지의 중계자로 나를 표시하고 있으면 나는 중계를 해야 되겠고, 내가 중계자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중계를 안 하고 이제 수신만 하고 그 메시지는 이제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애독 네트워크에서 유니캐스트 통신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경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드의 이동성에 따라서는 금방 그 경로로 메시지 보내봤자 이 F는 다른 데로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서 메시지를 교환하고 해야 됩니다. 교환하는 메커니즘을 결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을 한다고 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로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라우팅에서 경로를 찾을 때 최단 경로를 찾아서 통신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최단 경로는 보통 애독 네트워크에서는 홉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요 A는 C한테 B를 이용해서 통신할 수도 있고 D, E, C를 위해서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3홉이 되고 요거는 2홉이 돼요. 그러면 2홉이 더 유리한 거죠. 그런데 좀 더 긴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로는 5이고 얘는 4이에요. 그러면 위 경로가 더 짧은 경로인데
요 사이에서는 트래픽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이 경로보다는 이 경로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차량, 교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도로, 4개의 도로를 거쳐서 가는 게 있고 요 5개의 도로를 거쳐서 갈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가 더 멀어요. 하지만 이 두 구간은 교통량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흡수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의 대칭성을 영부를 할 때 많이 가정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링크는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두 노드가 서로 다른 종류의 장치일 수 있고 특성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은 장치이더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터리를 거의 다 써서 이제 통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통신할 때 메시지를 보내면 나 잘 받았어 라고 이렇게 액을 보내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이 노드들을 다중업해서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찾는 문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메시지 보냈는데 나 잘 받았어 라고 다시 되돌려서 보내는 것은 상당히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액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홉바이 홉 액, 요 노드들, 이웃 노드들은 나 잘 받았어, 나 중계했어 이런 어떤 액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 절대 그 다중거리에 있는 노드들이 서로 메시지를 수신했다고 그 액을 위한 단순히 액을 위한 메시지는 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토콜 수행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보내면 그쪽이 또 뭘 계산해서 줘야 되면 그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 기반 구조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저쪽에선 특별히 메시지 보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액을 잘 받았다는 액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애동 네트워크에서 보안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애동 네트워크에서는 한 노드가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모든 이웃들이 수신하게 되겠고 이 이웃들은 이 메시지를 보낸 이 노드가 합법적인 노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방송 인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방송 인증이라는 것은 한 노드가 메시지를 전송했을 때 그것을 수신한 모든 노드가 메시지 원천지 인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의 무결성과 송신자를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군사 목적으로 애동 네트워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군이 보낸 메시지와 아군이 보낸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적군이 그 아군으로 위장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잘못 해석하면은 군사작전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드들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되면 이 메시지가 적법한 노드에서 온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암호 기술을 써서 이 방송 인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개키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공개키 기술에서는 그 전자 서명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수신자들은 그 노드에 공개키만 있다. 공개키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키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서명해서 보내게 되면 메시지 원천지 인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인증서 기반을 쓴다 그러면 인증서를 함께 보내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되면 노드들이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 인증서를 확인하고 이 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은 공개 키를 인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 공개 키를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서 기반의 경우에는 공개 키 기반 구조가 필요합니다. 애드옥 네트워크를 동작하면서 이 키가 폐지가 된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해야 되겠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버하고의 인프라하고의 통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점은 이 노드들이 소형 노드들인 경우에는 공개키 기술 자체를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노드들의 그 공개키 기술을 탑재해 가지고 어떤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애드옥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애드옥 네트워크 좀 그 장치들의 컴퓨팅 파워가 좋다고 하더라도 공개키는 이제 많은 비용이 계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터리가 소모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노드들이 합법한 노드들의 인증서를 유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노드들이 동일 공개키 쌍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대 요원들은 다 동일한 공개키 쌍을 갖고 뭔가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애들이 동일한 것이 되기 때문에 노드들 중에 우리의 부대의 요원들 중에 어떤 요원이 그 메시지를 보낸 건지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 노드들이 사용하는 어떤 장치를 누군가가 획득하게 되면은 쉽게 이 키를 탈취해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비싼 문제, 인프라와의 연결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제 대칭키 기술을 사용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대칭키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그 공개키 쌍을 유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인 방지는 취약합니다. 어떤 노드가 실제 A가 또는 B가 보낸 건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를 할 때 중계하는 노드들이 메시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서는 또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이기적인 노드들 뭔가 그런 노드들도 같이 참여하는 애드옥 네트워크이다. 그러면 얘가 메시지를 보내서 전체적으로 그 메시지를 동일 메시지가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노드들이 이기적인 노드이고 나쁜 노드들인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M'으로 바꿔서 보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개키 기술 쓰나 대칭키 기술 쓰는 것이 쉽게 이 방송 인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된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테슬라는 공개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기법은 아닌데 공개키를 되게 적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한 번 쓰고 당분간 안 쓰다가 이제 해시체인이라는 걸 써요. 설명드렸던 그 해시 함수 응용해서 설명드렸던
해시체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체인을 그러니까 해시체인을 만들어서 루트 값에 대한 서명을 전체 네트워크에 보낸 다음에는 그 해시체인을 다 사용할 때까지는 공개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방송 인증을 제공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맥을 사용하지만 맥키를 미리 공개를 하지 않고 나중에 공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즉 시간차를 이용해서 인증을 하는 되게 특이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간이 정확하게 간격으로 나누어져서 요때 뭘 하고 요때 뭘 하고 요때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첫 번째 간격에서 뭘 보내고 그 다음 일정 간격이 지나서 또 뭘 보내고 또 그 간격이 지나서 뭘 보내야 하는 그런 형태대로 동작을 합니다. 단점은 메시지를 즉시 인증할 수 없습니다. M과 맥이 전달되는데 K가 이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K를 아직 노드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의 무결성을 또 원천지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K가 공개되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간격으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드들 간의 시간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이 테슬라 방법은 아주 깔끔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혀 색다른 형태로 시도했던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에 생각했던 기법들의 어떤 시야를 벗어나지 못하면은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존의 이런 단순한 전자서명, 맥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또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테슬라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격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면은 새 간격을 통해서 그 메시지 전송이 완료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사용할 키에 대한 해시 값을 전송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이 모든 HK들이 노드들이 수신했다고 생각하면 다음 간격에서는 실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아직 K를 노드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메시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간격이 끝나면은 이때 K를 전송합니다. K를 전송하면은 이때는 이제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A가 보낸 게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떻게 방송 인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점에서 HK를 중계를 할 때 다른 걸로 바꿔서 보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서비스 거부 공격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이 애드옥 네트워크에서는 메시지 중계를 거부할 수도 있고 받은 메시지를 조작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해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어떤 공격, 의미 있는 공격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비협조적인, 이기적인 노드들을 노드에서
배제시키는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또 다른 거니까 우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서비스 거부 공격 같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서비스 거부 공격 말고는 별로 할 게 없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서비스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와 맥 값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중계를 해야 이제 전체 애동 네트워크에 퍼지는데 그 받은 수신자들이 그 중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이 노드들이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메시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키, 원래 키는 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는 없고 전혀 다른 키로 바꿔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나중에 K를 전송하게 되면 이 세 개가 다 일치가 돼야 돼. 물론 이때 사용자가 중간에서 HK 대신에 HK 프라임을 보내고, 근데 이 HK 프라임을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냈을 때 이게 잘못된 HK라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요 경우에는 이제 다르게 바꾸게 되면 이 HK는 올바르게 노드들이 수신했다 그러면 나중에 K를 전송할 때가 되고, 그러면 이 K와 요 HK 값을 확인할 테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노드들은 이 메시지가 유효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노드가 K'을 공개하더라도 이 K'과 요 1번 첫 번째 단계에서 보낸 HK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가 뭔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 3에서는 이제 K를 받으면 실제 K까지 있으니까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꿔서 또 메시지를 보내면 이 메시지는 이미 요 단계에서 수신이 이루어져야 할 메시지만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단계에서는 만약 새로운 메시지가 오면은 다른 노드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즉, 이 키와 관련된 메시지들은 단계 2에서 다 수신이 돼야 합니다. 단계 2에서 수신이 안 되고 키를 받은 다음에 수신된 메시지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을 쓰면은 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맥을 쓰면은 수신자도 K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중개하는 노드들이 쉽게 M'으로 바꿀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K를 요 메시지를 보낼 때 이 수신자는 K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나중에 K를 주는데 그때 돼서는 이 메시지를 수정해 봤자 의미가 없도록 해서 방송 인증을 제공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서 요 첫 번째 단계 1에서 요 값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 수정할 수 있고 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바꿔서 보내게 되겠고, 요때 K'을 보내면은 합법적인 메시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그 단계 1에서 해시 값을 중간 노드들이 수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값들은 해시체인으로 만듭니다. 해시체인으로 만들고 그 해시체인의 루트 값을 전자 서명해서 모든 노드에 전파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노드들은 각 노드의 그 루트 값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K3가 있고, 그러면 K3를 해시하면 K2가 되고, K2를 해시하면 K1이 되고, K0는 K1을 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3인 해시 체인이 되고요. sig k0를 노드들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원래 헤슬라에서는 hk1을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m mac k1 m을 보내고 나중에 k1을 공개를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을 쓰는데 hk1은 k0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이 해시체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K0를 알고 있다고 해서 해시체인의 일방향성, 해시함수 일방향성 때문에 K1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K1을 공개를 하면 HK1을 이용해서 K0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1을 공개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K2, K3 이렇게 세 개의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단계 1에서는 HK를 공개하지 않고 내가 해시체인의 A인데 나는 해시체인 1번을 사용하겠다고 공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맥을 전송하고 K를 전송하면은 이 노드에서는 이 K가 1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루트를 이용해서 확인하면 되겠고 이거 없이 그냥 난 A야 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두 단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서 테슬라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노드들은 A니까 A의 최종 유지하고 있는 그 해시체인 값을 이용해서 요 K를 확인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노드들이 요 해시 값은 이 세 단계로 구성됐을 때 요 부분은 이제 공개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런 방법이 바로 테슬라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